자,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준칙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백워드 루킹이라고도 하고,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저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포워드 루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많은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한국도 포함해서. 이에 대한 옹호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건 정말 중앙은행이야말로 거시경제 빅가이 중에 빅가이, 제일 센 기관이거든요. 얘네가 어떻게 할지가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행태가 예측 가능하다. 지금 타겟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보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네? 아, 그러면 이제 통화 시장은 긴축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통화를 긴축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통화 정책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을 이제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거의 이 부문에서는 얘를 통제할 수 있는 상위기관을 설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이제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중앙은행장의 임명은 결국은 이제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정치적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중앙은행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한다는 게 뭐 중앙은행이 국내 여러 개가 있으면 야 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얘는 못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잖아요. 기준점을 설정하기 힘든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잘했냐 안 했냐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장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그냥 반에 혼자 있어. 학생이 하나 있어서 얘가 시험을 봤는데 80점 받았는데 이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런 문제가 중앙은행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준칙에 대한 반론이기도 한데 무슨 위급할 때는 정말 아무리 봐도 명백하게 말이 안 돼. 이걸 하면 큰일 나겠어. 싶을 때인데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 혹은 뭐 테일러 준칙 같은 거 의거했을 때 뭐 이런 뭐 A란 액션 해야 돼. 근데 A란 액션을 하면 너무 부작용이 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준칙을 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러면 준칙의 의미가 퇴색하죠 또. 너무 위급하면 예외적으로 다른 걸 할 수도 있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준칙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크라이시스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이런 준칙이나 인플레이션 타겟팅 룰에 의거하지 않고 그냥 그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낮춰버렸어요. 급격하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대부자금 시장과 유동성 선호 모형을 결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는 화폐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속도 증가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얘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승수효과가 발생해서 이제 그 저축량이 증가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저축률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베이스 펀드가 늘어나니까 저축량도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감소하게 되면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축률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저축량 자체는 경제 자체가 AD 커브 우시프트 할 테니까 승수효과가 발생해서 저축량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부자금의 공급은 저축률의 함수가 아니라 저축량의 함수잖아요. 이 부분 되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축량 증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저축률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율이 감소했으니까 저축의 매력은 떨어지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양은 증가한다. 그러면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은 증가한다. 그럼 대부자금 공급선은 오른쪽 이동할 것이다. 즉 AD 커브의 오른쪽 시프트의 영향으로 거기에 승수효과까지 발생하면서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오른쪽 이동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투자 지출과 저축의 항등 관계를 기억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자율이 낮아지면 AD 커브 우시프트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발적 총지출이 변화합니다. C도 증가하고 I도 증가해요. 그럼 자, C가 증가하는 거 어떻게 증가해요? 이제 저축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으니까 소비를 좀 더 하고 싶은 요인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스펜딩은 자금을 융통하는 매력이 더 높아졌으니까 더 많이 투자 지출하겠죠. 그것이 자발적 총지출을 증가시키면서 GDP를 증가시키고 그것 때문에 세이빙의 양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저축률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저축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이빙과 인베스트먼트 스펜딩이 등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대부자금 공급은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명목자금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명목자금을 설명하면 대부자금 공급 곡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통화시장이에요. 머니. 그래서 가로축이 명목화폐량, 세로축이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자금 시장이에요. 대부자금 시장도 세로축은 이자율이었죠. 그래서 수평으로 둔 거예요, 지금. 세로축을 공유하니까. 가로축은 대부자금의 량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그 거시경제의 개별 결정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대부자금 공급만큼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균형이라면 둘은 같은 레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낮췄어. 타겟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아래로 넣었어. 그러면 대부자금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그걸 달성하겠죠. 그렇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게 단기 얘기입니다. 대부자금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대부자금 시장에서 보면. 반대로 기준금리를 높여. 그러면 통화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했던 메커니즘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자금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중앙은행은 대부자금 시장을 완전히 주무를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기에만 주무를 수 있어요. 오래 내비두면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에서는 일단 화폐 공급과 수요로 단기 이자율이 결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부자금 시장이 그 화폐 시장 변동에 따라갑니다. 금리가 변하니까. 하지만 장기에는 이 인과가 역전이 돼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행태는 명목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죠. 실질 자금량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 말은 지금 명목화폐량만 갖고 얘기했는데 이게 단기인 이유는 뭐예요?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물가가 안 변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기에는 물가가 변하잖아요. 우리는 물가가 변하는 시간을 장기라고 규정했었죠. 그러면 실질 화폐량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 이자율이 항상 관철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대부자금 시장의 그 행위자들은 실질 지표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단기에 그 명목 지표가 변하면서 실질 지표가 교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잠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물가가 조응해버리면 원래대로 돌아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거시 다이내믹스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나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장기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통화량만 증가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우리 실물 이 경제 내에서 그냥 물건을 바꿔주는 쿠폰량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부루마블로 치면 땅이랑 뭐 이런 건 다 똑같은데 호텔의 개수 이런 건 똑같은데 씨앗은행에서 화폐만 더 많이 은행장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걔네들은 가격 고정이네. 아무튼 괜히 부루마블 얘기를 해가지고
부루마블은 프라이스가 픽스라 영원히 경직적이어서 안 되네요. 좋은 예가 아니네. 실제 물건은 그렇게 픽스돼 있지 않죠. 증서량이 쿠폰량이 많아지면 그 쿠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도 똑같아요. 화폐를 많이 찍는다는 것은 사실 그 실제 경제에 뭔가 밸류어블한 게 증가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종이 딱지의 양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화폐 중립성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화폐가 실물적인 부분에 퍼머넌트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느리니까. 그리고 역시나 그 정부 실패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판단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경기 안정 이외의 고려사항이 발생했을 때 통화정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정부 실패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확장적 통화정책을 했어요. AD 커브 오른쪽 시프트 했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늡니다. 늘지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잖아요. 프라이스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비용 구조에 반영되면서 AS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결국 남는 것은 생산 수준은 그대로고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긴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긴축적 통화 정책을 해서 AD 커브를 왼쪽으로 시프트 한다 하더라도 이게 퍼머넌트하게 남지 않고 가격 하락이 비용 하락으로 이어져서 AS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물가 하락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물가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곧 배울 겁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을 늘리거나 줄인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폐 중립성이다. 머니 뉴트럴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냐.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가로축은 머니 서플라이, 그러니까 국가마다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 경제는 성장하니까. 그리고 세로축은 물가의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해서 축을 그려보면 이 45도 라인은 보면 머니 서플라이의 증가율이 40%일 때 물가도 40% 증가한다는 뜻이죠. 45도 라인은. 근데 실제로 보면 일단 이건 국가마다 이제 평균 낸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머니 인크리징 속도가 되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비교적 높은 나라지만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것보단 덜 증가하고 있죠. 그런 나라입니다. 위로 간 나라 없나? 터키는 거의 45도 라인에 붙어 있죠. 그래서 뭐 70%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물가도 70% 늘어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뒤로 갈수록 45도 라인은 가까워지는데 왜냐하면 사우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도내량은 되게 많이 상승하는데 물가는 그에 비하면 되게 조금 상승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경제가 꽤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경우. 얘는 이제 실물 부분이 그걸 이제 잡아먹으면서 프라이스 레벨이 덜 증가하는 거고 아니면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화폐가 잘 안 돌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잘 이제 돈이 계속 흡수되는 거죠. 밑빠진 독에 그 돈 붓는 것처럼 어딘가에 계속 축장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국가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45도 라인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폐 중립성 이론에 이거는 19세기에도 있는 얘기였거든요.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그걸 더 많이 경제 풀어낸다고 경제가 좋아져? 그럴 리가 없지 라는 건데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게 다냐? 아니라는 거죠. 케인즈 학파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합니다. 단기 효과는 효과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무슨 병에 걸렸어. 되게 아파.
그러면 약 안 먹어도 한참 두면 언젠간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다리 뼈서 쩔뚝거리고 있어. 침 맞아라, 뭐 해라, 어떻게 해라, 뭐 붕대를 감아라. 아니, 언젠간 낫겠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단기 조치를 하잖아요. 왜 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단기에 하느냐, 그런 조치를 하느냐. 단기 효과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 효과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중립적이라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작동하는 부작용들을 막아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정책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장기 성장에 관련된, 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R&D, 장기 성장 추세, 장기 균형 생산의 증가를 향상을 위한 장기 투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그 장기적인 성장에 미치는 그런 정책들은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자, 그럼 아까 말했던 이제 그 화폐 시장을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이번에는 물가를 여기다 넣어보려고 해요. 그럼 장기적으로 물가가 변하면서 상쇄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일단 머니가 증가해요. 그러면 리얼 머니 디맨드는 증가해요. 왜냐하면 단기에는 물가가 안 변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 프라이스가 이제 조응하기 시작하죠. 느리게 조응해요. 그러면 실질 화폐량은 P분의 M에서 분모가 증가하니까 감소하죠. P분의 M 자체는. 그럼 리얼 머니 디맨드는 사실 P분의 M의 함수니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감소는 언제까지? 시장 균형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자율은 잠재 생산량에 조언하는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이 이자율을 자연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보면 자, 아까랑 거의 똑같은 그림인데 가로축이 달라져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는 가로축이 노미널 머니였죠. 그러니까 저기 명목화폐였죠. 이제는 리얼 머니입니다. P분의 M이에요. 근데 그리고 공급 곡선이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왜? 중앙은행은 리얼 머니를 공급하는 기관이 아니죠. 라지 M만을 공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상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에는 리얼 머니 디맨드 곡선만 있고 현재 상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스타가 내추럴 레이트라면 지금 그 대부전 시장의 수요 공급은 똑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그냥 로너블 펀드의 양이니까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상태고 얘만 지금 다르게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데 중앙은행이 타겟을 잡아서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그럼 단기에는 P분의 M에서 P는 그대로고 단기니까 M이 증가했으니까 상태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서플라이 곡선이 조응해서 떨어진다는 건 똑같은데, 자, 이 상태가 한참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프라이스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P분의 M에서 분모인 P가 올라가니까 얘가 다시 작아진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포텐셜 레벨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 요 논의를 명목화폐랑 가로축에 두고, 그러니까 중앙은행 행태가 보이게 화폐 공급구선을 두고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타겟을 해서 기준금리 낮춰서 화폐량 증가시켰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단기 보였던 건 똑같은데 이 상태에서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되면 프라이스가 올라가니까 실제로는 머니 디맨드는 리얼 머니 디맨드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스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프라이스가 올라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화폐의 동기로서의 욕구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번 머니 디맨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노미널 머니 디맨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욕구는 결국은 요만큼 가치, 요만큼의 유용성을 가지는 정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우연히 만난 후배한테 밥을 한번 사줄 수 있고 집에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을 정도의 돈만 갖고 다닌다면 돼라고 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인데 물가가 2배로 올랐어. 그럼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명목화폐량은 2배를 더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자연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국 대부자금 시장의 사정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자금 시장의 사정은 결국 기업의 사업 전망이나 사업 사정, 그리고 대부 건국자, 즉 저축자들의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상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단기자율을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물가 상승이나 하락으로 장기에는 자연이자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 그냥 자연이자율에 해당되는 적당한 이자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지?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부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있지만 그걸 영원히 지속시킬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걸 화폐 중립성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인 노동시장과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과 인플레이션. 먼저 실업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경기 순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되게 느리게 반응하거든요. 왜냐하면 임금 협상 과정이 되게 뜨문뜨문 일어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것과 이제 거시균형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다음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필리스 커브 모형을 도입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업. 자, 실업률이라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실업자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직업을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시지표긴 해요. 실업률이라는 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경제활동 인구라는 경계가 애매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2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활동 인구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너는 경제활동 하고 있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3시간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는데 경제활동이긴 한데 그럼 나는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거 애매하죠. 다음, 실업자. 직업을 구하고자 한다는 게 문제예요. 직업을 구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뭐 고용보험 이런 걸 보면 알죠. 하지만 구하고자 한다? 너 직업을 구하고자 하고 있니? 나 직업 구했으면 좋겠어. 마음이잖아요, 그냥.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2 부분의 경계가 애매해서 노이즈가 발생해요, 실제로는. 되게 중요 지표인데 지표 자체 정의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고자 하는 바를 부정확하게 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쯤 전인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실업률 산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인구가 4,800명이에요. 4,800만 명이에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15세 이상 인구는 3,8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명확해요. 그렇죠? 15세 이상으로 컷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나눠야 되는데 이 경계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지를 이건 좀 경제활동 중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통계청은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구해보면 2,300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 인구고 그 안에서 다시 직업을 구한 사람과 구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 C와 D의 합은 B가 돼야 되고요. B와 이 수치 합은 A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경제활동 인구 대비 즉 B를 분모해 두고 D를 분자해 두면 실업률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은 B분의 D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조지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은 A를 분모해 두고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해 두고 B 경제활동 인구를 분자해 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5세 이상 인구는 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분모라도 정확해 보자는 이제 취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소 불완전한 지표가 되죠. 그 다음에 제한된 게 고용률입니다. 이게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이제 참조할 때 실업률 다음으로 많이 보고 있는 지표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취업자와 15세 이상 인구를 비율을 냅니다. 이러면 이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정보가 여기 포함이 되죠. 그렇긴 한데 역시나 이 경계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경제활동 인구의 경계보다는 비교적 명확하겠죠. 예를 들면 기업에 취업했으면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 정보가 남아있을 것이고 자영업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나마 C는 좀 구할 만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C를 분자로 두고 A를 분모해 둬서 나온 게 고용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률을 보조지표로 많이 사용해요. 특히 경제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실업률 정보가 고용시장이 되게 불안정할 때는 요 경계가 되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경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력서를 한 150장 냈는데 다 안 돼. 그냥 서류 면접에서 바로 떨어져. 그럼 이력서를 쓰고 싶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출력비가 아깝다. 그럼 아예 안 해버리는데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되고자 하는데 못한 거니까 실업자로 포함하는 게 맞죠. 내용을 안다면. 근데 우리 통계에서 안 잡혀요. 근데 경제 불황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케이스가 많아져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취업하려고 하다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졸업하려고 했는데 취업 사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냥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흔히 여러분들도 관찰할 겁니다. 사실 그것도 실업자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 의미로는. 포착하면 좋겠는데 그래야 정확한 진정한 실업률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오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맹점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지적이 돼 왔어요. 그래서 보조지표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조지표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 안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폐량 할 때 M1, M2, M3 이렇게 하잖아요. U1, U2, U3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느슨하게 해서 확장하는 방식을 쓰는데 컨셉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건 A랑 B예요. 아니야. B랑 X예요. 실업자랑 경제활동 인구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웠죠. 나머지는 이제 A랑 Y인데 A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즉 이제 취업자인데 취업자 같지 않은 취업자예요. 과소노동 인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취업 시간이 한 달에 36시간이 안 돼요. 주가 아니에요. 한 달에. 그러면 4로 나눠봐요. 그럼 4, 9, 36. 일주일에 9시간 정도 일한다는 거잖아요. 되게 조금 일하는 거죠. 일평균하면 2시간 남짓 일하는 사람들 중에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실업자로, 잠재적 실업자로 봐야겠죠. 일은 하고 있는데 간신히 이제 뭐 허드렛 일 같은 걸 하면서 근근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범주를 추가로 또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Y는 잠재 경제활동 인구. 즉 잠재적으로 겉보기에는 비경제활동 인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를 이제 포착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 취업 가능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긴 했는데 하필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이 불가능했다.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측정하면 이게 뭐 지난 4주 중에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중 몇 시간 이상 일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떻게 그때만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재 구직자는 비경제활동 인구긴 한데 그렇게 분류되긴 한데 전통적인 조사에서는 그렇긴 한데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안 했어. 왜냐하면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 이렇게 된 거죠. 내가 그 전에 그렇게 많이 구직을 열심히 했는데 직장이 안 구해지는 거 어떡해? 라고 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4주가 지난 거죠. 근데 그 실제로 실업률 조사할 때는 설문문항이 이렇게 돼요.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일단 지난 4주간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됐지만 사실은 나는 마음은 있었어 진짜로. 내가 지난 4주간 그 이력서는 안 냈지만 이유가 있는 거야. 취업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Y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느슨하게 더 넓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보면 고용지표들이 나오는데 분자나 분모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까 했던 지표들 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고용보조지표 1, 2, 3는 이제 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떤 건 포함하고 어떤 건 안 포함하고 하는 겁니다. 고용지표 3가 이제 제일 포괄적으로 잡은 거죠. 모든 조사한 지표들 전부 다 넣은 건데 당연히 이렇게 풀을 넓히게 됐을 때 부작용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경계도 뚜렷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지표들 전부 다 보고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진짜 이거는 명확하게 고용사정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2014, 15년에 있었던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정부가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되게 보도자료 내면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축배를 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랑 막 대통령이랑 막 잘했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까 말한 식으로 보조 지표들을 보니까 자, 공식 실업률이 파란 라인이거든요.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 노랭이들, 회색들, 노랭이 회색은 지금 넓게 잡은 지표들이거든요. 고용보조지표 2, 3는 악화되고 있는 걸로 나온 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공식 지표는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아지는 게 굿뉴스거든요. 낮아지고 있는데 쟤네들 높아지고 있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죠. 실제로도 그때 축배를 들 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여론은. 아닌데 우리 취업하기 여전히 힘든데 뭐가 나아졌다는 건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기업에서도 우리도 더 뽑지 않는데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퍼즐을 푸는 이제 힌트가 여기서 주어졌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일자리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뭐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막 하잖아요. 그거대로 되는 경우면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인터넷 혁명이 나타나면서 기술 IT 기업이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막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전산과나 이런 쪽이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았으나 결국 지금 현재 우리도 보세요. 너 뭐하니 프로그래머 될 거야 라고 할 때 야, 너 진짜 끝내준다 이런 느낌은 안 들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너무 기대가 과했던 상황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트렌드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공업화가 지속이 되면 그리고 농업 같은 분야들이 적어질 수도 있는 거고 기술 변화 같은 것들이 뭐 예전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인간이 아닌 것들이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많이 이제 논의되는 게 뭐 자동차 운전 같은 거죠.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미거시적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로 큰 이제 그런 대비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매시브하게 예상하는 거는 이미 레드오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네 취향에 따르지 않고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선택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유망하대더라라고 하게 되면 마냥 안 유망했어요. 그럼 재미도 없고 보상도 없고 경쟁은 치열한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카더라 했는데 잘 되면 뭐 되겠지만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취향에 맞게 했으면 그게 잘 되면 뭐 그거대로 너무 굿뉴스고 좋고, 설령 그 분야가 그렇게 유망하지 않게 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지.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는 초이스라면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좀 더 가중치를 많이 두라는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미 카더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망하다고 여기게 되면 이미 거기는 그쪽 커리어 트랙은 포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많은 수요가 있었어라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자, 실업은 크게 종류로 유발되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마찰적인 이유, 구조적 이유, 경기적 이유로 나눠요. 이 중에 거시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기적인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일단 경제이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씩 보자면 마찰적 실업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한 기업에서 평생 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직하는 그 동안은 실업 상태가 되겠죠. 혹은 직장을 탐색하고 있는 시간, 그런 기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간의 실업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실업과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실업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해요. 언제나. 하지만 이 기준도 좀 애매하긴 하죠. 나 마찰적 실업자야 이러고 이제 잡서치하고 있는데 그런 지 한 15년 됐다. 이러면 이제 이걸 실업이라고 마찰적 실업을 봐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있죠. 실제로 보면 2000년 되니까 닷컴 버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IT 주식이 급락했던 기간에 이제 잡서치 기간이 꽤 길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로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직이 존재하는 마찰적 실업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얘기할 때조차 마찰적 실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완전 고용을 100% 보장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공산권 국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마찰적 실업은 있죠. 사실상. A라는 직종에서 B라는 직종을 옮길 때 그 사이에 분명히 실업 상태인 기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지만 이 마찰적 실업도 줄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잡서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같은 게 있다면 마찰적 실업 기간을 줄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정부가 그래서 직장 탐색 같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사기업들이 하기도 하지만 정부도 열심히 해요. 그 다음 구조적 실업은 조금 복잡한데 일단 노동시장에서 직장 수 자체가 그 부문의 구직자보다 적은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실업도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 기술들이 발전할 때 필요한 노동자가 거시적으로 야, 이 기술이 발전하면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겠는데 이러면서 기술 개발을 안 하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그거는 기술 발전시키는 그 주체인 기업이 자기 이윤 극대화에 유리하냐 아니냐만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거시 상황을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야 니네가 지금 직장수 엄청 줄일 거야. 아니면 우버가 택시 기사들의 직장을 줄일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연구 결과가 좀 각양각색입니다. 오히려 택시 이용량이 늘어났다는 연구도 있고 택시 이용이 편해졌기 때문에 덩달아 그래서 택시 이용자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막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 발전에 기인하는 경제 구조에 기인하는 실업들은 사실은 어느 방향을 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산업화다라고 하면 1차 산업, 농업 같은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죠. 축소되면서.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고. 그다음에 이번엔 더 진행이 돼서 탈산업화가 되고 있어.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2차 산업, 제조업 쪽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더 발전하면서 공장이 제3세계로 옮겨진다든가 이럴 때 기존의 2차 산업 부분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 자동차 기업 몇 개가 이제 공장을 이전한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 있죠.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실업이 유발된다면 그것도 구조적 실업입니다. 아웃소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에 대비하려면 일단 그 노동자가 그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이제 할 수 있게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냐? 그건 아니죠. 커리어가 이미 그쪽에 쌓여 있는데 그 커리어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아예 노동을 못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직업훈련에 정부가 계속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다른 분야 기술을 배우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게 하는 건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양한 부분에 직업훈련 능력이 있어 직능이 있다면, 직업 능력이 있다면 구조적인 이런 실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거에 대비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응하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비용 요인은 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보다 높아서 발생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구조적 실업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최저임금, 노동조합, 효율가설, 정부정책 같은 것이 그 예가 됩니다. 최저임금 설이란 건 이런 거죠. 야,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고 노동 수요 곡선이 이런데 최저임금이 균형보다 높아. 그래서 요만큼 실업이 발생해. 자, 노동의 공급자는 노동자예요. 자, 노동시장에서 항상 헷갈리는데 노동의 공급자는 기업이 아니고 기업은 노동의 수요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최저임금이 이 편의점 점주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임금보다 높다면 레이버 디맨드는 이만큼인데 레이버 서플라이가 이만큼이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 실업이잖아요. 실업이 증가한다. 이게 최저임금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의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저임금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정작 고용을 못하게 만든다, 자동화를 촉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요 얘기는 좀 흥미롭긴 한데 사실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논의는 결국은 그럼 실제로 균형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직종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대졸자가 일반적으로 취업할 때 받는 초봉은 월급 단위로 하면 300만 원을 좀 넘어요. 최저임금은 한 달 내내 일했다고 했을 때 150만 원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이 150에서 160이 됐어. 월급 기준으로 하면. 300인 균형이 300인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최저임금보다 한참 위니까. 민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예외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령액이 막 400만 원, 500만 원인 직종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제조업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이상하게도 복잡하거든요.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긴 노동 관행 때문에 발생하게 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임금을 어떻게 주냐면 기본급을 준 다음에 상여금 각종 수당을 막 붙여서 실수령액을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500만 원 맞춰줍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네 연봉이 6천이야 하면 12로 나눠서 그냥 주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야근이 너무 많으니까 야근은 시급의 50%를 더 붙여서 줘야 되거든요.
그 시급의 기준이 된 게 기본급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근 수당을 적게 주려고. 근데 임금 협상할 때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하면 노동자도 좀 불리하긴 하지만 실수령액은 확 인상을 해주니까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이제 야, 우리 회사는 보너스가 1000%입니다. 뭐 이런 회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2달 하면 월급이 2배인 거예요.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그럼 기본급으로 주지 왜 그렇게 하냐? 방금 말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임금 체계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격 하한제를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가격 하한이 마켓 균형보다 위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반대로 이제 대졸자 임금들처럼 대졸자 시장처럼 프라이스 플로어에 비해서 가격 하한에 비해서 균형이 높게 형성이 되면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마켓 변화 없고 오로지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진 직종에서만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익세스 서플라이가 발생하고 이게 바로 구조적 실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하한제는 언제나 공급자 간 비효율적 판매 배분이 발생하고 여기서 공급자는 노동자죠. 그다음에 자원이 낭비되며 비효율적으로 품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암거래가 발생할 요인이 생겨요. 그래서 비효율적 판매 배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너도 나도 일단 이력서 쓰는 시간부터 모든 게 다 이제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공급자, 여기서 노동자죠. 노동자가 나는 그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최저임금 때문에 나는 더 낮은 임금도 절실히 원하지만 노동을 공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간 과잉 경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노동자 간의 과잉 경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높으면 이제 청년들이 엄청나게 과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과도한 노동을 이제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일반 상품 시장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노동 시장을 전제로 안 하고 있는데 노동 시장에 빗대면 됩니다. 상품 대신 노동자의 상품성을 두면 돼요. 품질 경쟁. 야, 나 토익 990이야. 뭐 이러면서 뭐 나는 토익 990에 뭐 어디도 갔다 왔고 무슨 자격증도 있고 막 하고 뭐 당연히 야근하겠습니다. 뭐 제주도지사 이사 가겠습니다. 뭐 그래서 거의 막 혼을 빼줄 것 같은 태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가격 경쟁, 품질들을 막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낭비일 수 있죠. 영어에 이응도 안 쓸 회사가 막 토익 900 이하는 안 뽑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그 정도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리소스를 들이부어서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한국 노동자들은 스펙이 과잉일 수 있어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최적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대가가 없었겠느냐?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게 뭐 출산율이나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 거랑 뭐 지나치게 높은 자살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리고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각박해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부작용, 대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 간 경쟁, 노동자 간 경쟁이죠. 과도한 품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실 상품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노동시장 그 과잉 공급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품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항공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정책을 다들 취하고 있었던 시기에 지금은 저가 항공이 있으니까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저가 항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그냥 좀 싸게 비행기 탔으면 좋겠는 사람도 막 호화 서비스를 받았어요. 기내식에다가 뭐 양주 주고 막 비효율적으로 높은 항공사 서비스인 거죠. 노동시장에서는 오버스펙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마켓 이퀄리브리엄과 그 제도가 안 맞을 경우에는
불법을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 불법을 시행할 요인이 생깁니다. 그게 암시장을, 암거래나 이런 것들을 형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겉보기에는 뭐 최저임금만큼을 이체한 다음에 몰래 이제 고용주한테 페이백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편법 같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마켓 균형보다 높게 발생된다면 당연히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즉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느냐? 이거는 이론적으로 시장 균형과 동일해서 아무 변화가 없긴 해야 되는데 실증적으로는 또 이게 약간 애매해요.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좀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임금 협상 결과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결정된 경우에도 최저임금과 같은 요구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뭐 결국은 메커니즘 자체는 비슷하죠. 최저임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설정된 거고 이건 협상력으로 결정된 거죠. 공급자 협상력이 강화된 거죠. 노동조합이라는 게 힘이 세다면. 혹은 장기 계약 때문에 균형 고용량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이제 장기 계약을 했으니까 해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정리해고제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옹호하는 쪽에서의 근거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금 경직성 때문에 연봉 계약을 이미 해서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뭐 기업 사정이 안 좋아졌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러면 이제 추가로 더 뽑을 걸 안 뽑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이 발생하겠죠. 이런 것도 구조적 실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논의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쉬운데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되게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 요즘에 너무 이제 예민한 주제라 저도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결국은 어찌됐든 크든 높든 낮든 최저임금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이러한 부작용에 불구하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효율임금 가설은 좀 반대로 보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노동자가 기업에 이만큼 안겨주니까 그에 합당한 임금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 거거든요. 기업에 벌어다 준 거. 그러니까 얘 생산성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 합당한 임금을 준 거야. 근데 효율임금 가설에서는 반대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는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합당하게 일한다. 인과가 지금 반대죠. 얘가 많이 벌어다줘서 준 거야가 아니라 네가 많이 줬으니까 그만큼 해준 거야. 여기서는 관점이 노동자가 사실은 그 생산에 들이는 에포트, 노고나 노력 이런 것들이 그 처우에 합당한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모형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 많은 이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노동자의 포텐셜에 대해서 아는 건 노동자뿐이라는 거예요. 고용주는 이제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는 얘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조금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임금을 많이 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균형보다 많은 임금을 주게 되면 내가 이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만약에 이 회사가 뭐 자동차 업계에서 제일 많은 임금을 주는 회사라고 봐봐요. 내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어. 근데 이 회사에서 잘리면 다른 자동차 회사를 갈 텐데 그러면 내 임금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고가 안 돼, 이 직장 계속 다니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들일 겁니다. 해고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이것이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유명한 포드사의 사례죠. 포드사는 갑자기 임금을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린 일이 있어요. 노동자들 임금을. 다들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기업은 그 특성상
여러 가지 매뉴얼에 없는 돌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사가 안 박힌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 조립하던 자동차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노동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생산성에 들어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경력이 필요한데 20세기 초반에는 거의 최저임금을 준 거예요.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과 포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임금 확 그렇게 줘버리니까 노동자들이 안 나가죠. 그럼 장기 근로를 하게 되고 경험이 쌓이고 숙련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생산성이 좋아져서 그 임금을 올린 것들에 대한 코스트를 만회하고도 남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도 효율임금 가설을 뒷받침하는 거죠. 분명히 임금을 올리니까 생산성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생산성이 높아서 임금을 많이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정책의 부작용으로도 구조적 실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예민한 주제라서 정말 조심스러운데 실업급여를 사고 실험해봐 실업급여를 정말 세게 준다고 생각해봐요. 임금이 200%를 준다. 이러면 아무래도 구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지겠죠. 그것도 실업률을 높일 겁니다. 물론 이 지나치게 높이는 게 얼마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매우 첨예한 논쟁 주제죠. 이런 건 국가 간 비교도 하고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것의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제 본론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지금까지 말한 모든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들은 이게 어떤 경제든 발생합니다. 하지만 경기적 실업은 얘기가 좀 달라요. 경기적 실업은 사실은 전체 실업률에서 마찰적 실업률을 제외하고 구조적 실업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입니다. 이 나머지는 경기가 중립적이라면 제로여야 돼요.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포지티브한 밸류를 가질 것이고 경기가 과열일 때는 네거티브 밸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자들이나 구조적 실업자들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거죠. 호황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진정한 실업은 바로 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에 의거해서. 경기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그래서 그러면 이 경기적 실업이 제로라는 건 뭐겠어요? 경기가 뉴트럴한 상황이라는 거죠. 경기가 뉴트럴할 때는 생산량은 어느 생산량을 가지고 있겠어요? 포텐셜 아웃풋만큼 생산하고 있을 때겠죠. 그리고 이자율은 자연 이자율입니다. 그때 이자율은. 그리고 사실은 그에 해당되는 인플레이션율도 있어요. 나이루라고 NAIRU라고 불리우는데 그건 지금 필립스 커브를 하게 되면 아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어느 정도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마찰적 실업률과 구조적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릅니다. 경기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실업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식 없이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면 경기적 실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제로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실업자가 그 경제에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찰적 실업자와 구조적 실업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률과 구조적 실업률의 변동 요인은 뭐가 있을까? 경제활동 인구의 특성 변화,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정부 정책 변화, 생산성 변화 같은 것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년이 되게 활발한 국가다. 베트남처럼 청년 비율이 엄청 높은 나라라면 일단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을 테니까 마찰적 실업률이 높은 편이겠죠. 그런 경제는. 그리고 사회제도나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화가 있다면 자연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뭐 최저임금 같은 것도 그에 해당이 될 거고. 근데 생산성 변화. 생산성이 변화한다면 그게 임금 경직성에 즉각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임금 대비 생산성이 높으냐?
그러면 자연 실업률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할 매력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반대라면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 그 실업률을 언급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천천히 변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냥 고정으로 둘 겁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이런 자연 실업률 수준은 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나라는 낮은 편이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유럽 쪽은 또 자연 실업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국가마다 근원적인 상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실업률은 되게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총생산 갭, 아웃풋 갭이라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거티브 방향으로는 리세션 갭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있고 포지티브한 방향으로는 인플레이션 갭이 있었습니다. 이건 결국 실제 생산량과 잠재 생산량의 격차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네거티브 총생산 갭, 즉 리세션 갭이라면 실업률은 상승한다. 경기적 실업이 상승한다는 거죠. 반대 경우에는 실업률이 저하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실업률은 경기적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갭이 네거티브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일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인플레이션율이 아니라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물론 이 차트에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U축이 없으니까.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축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굳이 나타내려면 실업률 축을 만들어야겠죠. 자, 반대로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업률은 저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경기적 실업만 뽑아낸 거예요. 지금 실업률 중에서 구조적 실업, 자연 실업률을 제하고 노란 선을 그은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 경기적 실업률만 남긴 노란 선이고 퍼랭이가 아웃풋 갭인데 물론 이거는 지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노랭이는 지금 왼쪽 축에 있고요. 0, 2, 4, 6 이렇게 가고 있고 이 파란색 아웃풋 갭은 이쪽에 있죠. 좀 더 촘촘하죠. 그리고 뒤집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방향과 스케일을 바꾼 거예요. 조정해서 대조해 봤더니 되게 잘 맞는다는 거 알 수 있죠. 물론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잘 맞는지를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거시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에요. 축의 눈금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언급할 것은 오쿤의 법칙입니다. 아서 오쿤이 이제 제안한 건데 총생산 갭과 자연 실업률 간의 네거티브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되게 강력하게 존재했잖아요. 그러면 이 갭에 개수를 붙일 수가 있을 텐데 이 개수가 얼마냐를 측정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경우에는 0.5에 가깝게 나왔다는 거예요. 즉 총생산 갭 1 변화가 있을 때 자연 실업률은 0.5 정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1%의 총생산 갭 증가를 하게 되면 노동도 1% 정도 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보다 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왜 어떻게 설명하느냐? 기업이 단기 변화에 대해서 노동자를 이렇게 고무줄처럼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구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자르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혹은 아무튼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든요. 기업도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일해봐야 아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막 잘라 이러면 이제 기존 노동자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고용 변화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가동률 같은 훨씬 더 부담이 적은 대응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야근을 좀 더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을 측정할 때 분모에 해당되는 이 구직자
직장을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한 요것 때문에 요 부분 자체가 경기에 따라 민감합니다. 구직 포기자 같은 경우는 불경기에 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 실업률이 이렇게 그 짙은 색으로 나타나고 비교적 큰 변동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4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은 이 5에서 6%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관찰된 이 노란색 실제 언임플먼트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자연 실업률이니까 결국은 경기 실업률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 차트를 통해서 자연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연 실업률이래. 경기적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노동시장의 나머지 토픽은 필리스 커브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